모카시 천리길을 건너다. 1363년 가을 개경.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었다. 개경 거리에는 이미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장 한쪽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무명천을 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 얼마요? 무명 한 필에 쌀 한 가마니입니다. 뭐라고? 그 비싼 값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손으로 만져는 보지만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천은 오직 양반들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문익점은 그 광경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34살의 신진 관료. 3년 전 과거에 급제하여 기매부 사록을 거쳐 지금은 순유박사에서 좌정원으로 승진한 참이었다. 저 천 한 필이면 우리 집 식구가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익점의 고향은 진주 강성현이었다. 아버지 문숙선은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셨다. 청빈한 선비의 삶이었다. 어린 시절 문익점은 매년 겨울이면 마을 어귀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봤다. 삼배옷 몇 겹을 껴입고 그 사이에 짚을 넣어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노인들은 더 힘들어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마을에서 몇 명씩 세상을 떠났다. 무명. 저 천을 우리 백성들도 입을 수 있다면 그때였다. 문정원 어디 계시오? 급히 달려오는 하급 관리. 목소리에 문익점은 정신을 차렸다. 여기 있소. 대감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계품사 건으로 의정부로 오시랍니다. 계품사. 원나라의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신단이었다. 문익점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정부에 들어서자 좌시중 이공수가 앉아 있었다. 환갑을 넘긴 노련한 정치가로 이번 계품사의 정사를 맡은 인물이었다. 문정원, 자네를 이번 원나라 사행의 서장관으로 천거하려 하네. 문익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황공하옵니다, 대감. 자네는 글을 잘 쓰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네. 서장관은 사신단의 문서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이야. 잘 해낼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준비 기간은 보름이네. 그동안 원나라 사정을 잘 파악하고 가게. 요즘 원나라 사정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해야 하네. 문익점은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원나라라니요?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나라의 명을 받았으니 가야 하오. 문익점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무엇인데요? 원나라에 가면 무명의 원료인 목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 만약 볼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 씨앗을 가져오고 싶소. 아내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것이요. 원나라는 씨앗 반출을 금하고 있다오. 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지 않겠소?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1363년 10월 사신단은 개경을 출발했다. 정사 이공수를 비롯하여 부사, 서장관 문익점, 그리고 수행원들까지 총 30여 명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거쳐 북으로 향했다. 한 달이 넘는 긴 여정이었다. 길을 가면서 문익점은 원나라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 특히 들판을 지날 때마다 혹시 목화밭이 있는지 눈여겨봤다. 하지만 이미 늦가을이라 추수가 끝난 뒤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원나라의 수도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성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홍건적이 산둥성을 점령했다더군. 황제께서 피난을 준비하신다는 소문도 있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원나라는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신단이 공물을 바치고 예를 갖춘 지 며칠 후 갑자기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다. 홍건적이 대도로 진격하고 있다. 도성이 발칵 뒤집혔다. 황제는 급히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조정에서는 외국 사신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즉시 돌아가시오.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하오.
이공수는 급히 사신단을 소집했다. 내일 새벽 출발한다. 모두 준비하라. 문익점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목화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가? 그날 밤 문익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돌아가면 언제 다시 원나라에 올 수 있을까? 아니, 이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올 기회가 있기나 할까? 새벽이 되기 전 문익점은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호위병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를 산책하겠다고 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떠났거나 집 안에 숨어 있었다. 문익점은 목적 없이 걸었다. 아니, 목적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문익점은 성문 근처의 작은 길에 이르렀다. 버려진 집들이 즐비했다. 그 집들의 뜰을 지나치는데 어떤 집 마당에 말라버린 식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식물의 줄기에 갈색으로 변한 열매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가 터져서 하얀 솜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다. 문익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목화인가? 손을 뻗어 그 하얀 솜을 만져봤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무명천의 촉감과 똑같았다. 맞다. 이것이다. 주위를 둘러봤다. 또 없었다. 문익점은 떨리는 손으로 터진 열매를 따냈다. 그 안에는 까만 씨앗들이 솜에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씨앗을 분리해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다. 이 씨앗들을 어떻게 가져갈까? 원나라는 목화씨 반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국경에서 검문이 있을 것이다. 들키면 문익점은 주머니를 꺼냈다. 작은 천주머니였다. 조심스럽게 넣고 그것을 속옷 안쪽 깊숙이 감췄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출발한다. 해가 뜨자마자 사신단은 대도를 떠났다. 뒤쪽에서는 홍건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다. 말을 타고 달리는 내내 문익점은 품속의 씨앗을 의식했다.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상하지는 않을까? 밤에 숙소에 들면 조용히 씨앗을 꺼내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했다. 다시 조심스럽게 감췄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원나라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 모두 멈추시오. 국경 수비대가 사신단을 가로막았다. 요즘 혼란한 시기라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짐을 모두 풀어 보이십시오. 문익점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이공수가 나섰다. 우리는 고려국 사신단이요. 이미 통행증도 있고 귀국 조정의 허가도 받았소. 그래도 규정입니다. 특히 곡물이나 씨앗류는 철저히 검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이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문익점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다행히 병사들은 큰 짐보따리들만 확인했다. 몸 수색까지는 하지 않았다. 양반들에 대한 예의 때문이었을까? 좋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국경을 넘는 순간 문익점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참았다. 됐다. 이제 고려 땅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개경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개경에서 다시 진주까지 1364년 1월 사신단은 개경에 도착했다. 보고를 마치고 문익점은 즉시 진주로 내려갈 허락을 받았다. 빨리 가고 싶구나. 이공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1년 가까이 고생이 많았네. 가서 가족들과 오래 지내게. 감사합니다, 대감. 개경에서 진주까지는 또 열흘이 걸렸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즐거웠다. 품속의 씨앗이 그를 계속 따뜻하게 해주었다. 드디어 진주 강성현에 도착했다. 아내가 울며 달려나왔다. 영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럼 내가 약속하지 않았소. 그날 밤 문익점은 아내에게 씨앗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 목화씨입니까? 그렇소. 이것만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소. 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건 해보면서 배워야지. 다행히 씨앗이 여러 개니 여러 번 시도해 볼 수 있어. 문익점은 다음날 장인 정천익을 찾아갔다.
정천익은 전에 전갱령이라는 벼슬을 지냈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장인어른, 제가 원나라에서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인가? 문익점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보였다. 이것이 목화씨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천익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 하지만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니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으니 함께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천익은 씨앗을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좋다. 해보자. 이 늙은이가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 이것도 못 키울 리 없지. 문익점은 씨앗을 둘로 나눴다. 절반은 자신이 심고 절반은 정천익에게 주었다. 혹시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는 성공할 수 있게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문익점과 정천익은 각자 집 마당에 가장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곳을 골라 땅을 일궜다.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거름을 넣었다. 씨앗을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두 사람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사람은 밭으로 달려갔다. 혹시 싹이 났나, 혹시 변화가 있나.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씨앗이 죽은 건 아닐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은 기다려봐야 하오. 3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변화가 생겼다. 사위. 정천익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싹이 났네. 싹이 났어. 정말입니까? 두 사람은 정천익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초록빛 싹이 땅을 뚫고 나와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문익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다. 정천익의 밭에서는 5개의 싹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시들어 죽어갔다. 그리고 문익점 자신이 심은 것은 끝내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똑같이 심었는데. 문익점은 밤마다 고민했다. 흙의 문제일까? 물의 문제일까? 아니면 햇빛의 문제일까? 정천익의 밭에서도 결국 하나만 남았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하나라도 살아서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그래. 이놈 하나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겠구나. 정천익은 그 한 그루의 목화를 아기처럼 돌봤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가 생기면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냈다. 이놈아, 제발 잘 자라다오.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의 희망이란다. 여름이 왔다. 목화나무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다. 푸른 잎들이 무성했다. 어느 날 아침 정천익이 또 달려왔다. 사위, 꽃이야. 꽃이 폈어. 문익점은 뛰어갔다. 목화나무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크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게 목화꽃이로구나. 두 사람은 꽃을 보며 감격해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신기한 듯 바라봤다. 이상한 꽃이네. 저게 무명을 만드는 나무래. 정말? 꽃은 며칠 지나면 시들었지만 또 다른 꽃이 피었다. 한여름 내내 목화나무는 계속 꽃을 피웠다. 그리고 가을이 왔다. 꽃이 진 자리에 초록색 열매가 맺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계란만 해지고 주먹만 해졌다. 언제쯤 터질까? 기다려야지 뭐. 어느 날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초록색 열매가 갈색으로 변하더니 뻥하고 터졌다. 그 안에서 하얀 솜이 터져나왔다. 이거다. 이것이 무명의 원료구나. 정천익은 조심조심 솜을 걷었다. 그리고 그 안에 박힌 씨앗을 하나하나 세웠다. 하나, 둘, 셋, 10, 20, 100여 개가 넘었다. 장인어른, 하나의 씨앗에서 1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는 100그루를 심을 수 있다. 그 다음 해에는 10,000그루를. 그렇게 되면 온 나라에 퍼뜨릴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 후 3년 동안 정천익은 목화 재배에만 전념했다. 첫 해에 거둔 씨앗으로 다음 해봄에 100그루를 심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더 많이 살아남았다. 70그루 정도가 무사히 자랐다. 그 70그루에서 가을에 씨앗을 거두니 수천 개가 되었다. 3년째 되는 해 드디어 충분한 양의 씨앗이 모였다. 1367년 정민년 봄, 문익점과 정천 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이것이 목화씨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가을에 하얀 솜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솜으로 무명을 만들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정말 그럴까? 해봐야 알지. 하지만 정천익과 문익점의 성의에 감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받아갔다. 봄에 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천익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흙이 적당히 촉촉할 정도로만. 잡초는 자주 뽑아줘야 합니다. 양분을 빼앗기거든요. 벌레가 생기면 즉시 제거하세요. 그해 가을, 강성현 마을에는 하얀 목화송이가 가득했다. 와, 정말 됐네. 이게 무명의 원료라고?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목화송이를 거두기는 했는데 그 다음을 아무도 몰랐다. 이 솜으로 어떻게 실을 만들지? 실을 만든다 해도 어떻게 천을 짜지? 정천익도 난감했다. 아무리 농사는 잘 짓지만 직조는 전혀 다른 분야였다. 무명실 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무명천은 봤어도 만드는 과정을 본 사람은 없었다. 정천익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 삼배 짜듯이 해봤지만 안 됐다. 솜이 풀어져서 실이 되지 않았다. 이거 참, 재료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다니. 바로 그때였다. 1368년 늦여름 한 나그네가 강성현에 나타났다. 중국 스님처럼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다. 그는 마을을 지나다가 어느 집 마당에 목화가 자라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이게 설마. 그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침 정천익이 나와 있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목화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오늘 다시 고향의 물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천익은 깜짝 놀라 노인을 부축했다.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감격스러워서. 노인의 이름은 홍원이었다. 원나라 강남 지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다. 강남은 목화 재배의 중심지였다. 홍원도 어려서부터 목화 농사를 보며 자랐다. 하지만 홍건적에 난이 일어나고 원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러다 고려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정천익은 홍원을 집안으로 모셨다. 어르신,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목화는 어떻게 여기에? 정천익은 문익점이 씨앗을 가져온 이야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원은 감동하여 또 눈물을 흘렸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목화솜으로 천을 짜는 방법을 아십니까? 홍원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입니다. 정천익은 벌떡 일어났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홍원은 며칠 동안 정천익이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목화솜으로 실을 뽑고 천을 짜는 모든 과정을 가르쳐 주었다. 먼저 씨앗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무 롤러 사이로 솜을 넣으면 씨앗과 솜이 분리되었다. 그 다음 솜을 고르게 펴야 합니다. 이 막대로 두들기면서 말이죠. 솜이 부드럽고 고르게 펴졌다. 이제 물레로 실을 뽑습니다. 이렇게 솜을 조금씩 당기면서 물레를 돌리면 홍원의 손에서 가는 실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배틀에서 짭니다.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키면서 정천익은 숨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웠다. 홍원은 직접 물레와 배틀도 만들어 주었다. 이 도구들이 있으면 누구나 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천익은 집의 여종 중에서 손재주가 좋은 이를 골라 홍원에게 배우게 했다.
여종은 열심히 배워서 마침내 무명 한 피를 완성했다. 하얀 무명천이 펼쳐졌을 때 정천 익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즉시 문익점을 불렀다. 사위, 사위, 됐네. 무명을 만들었어. 문익점이 달려왔다. 그의 앞에 하얀 무명천이 놓여 있었다. 문익점은 그 천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5년 전 원나라 시장에서 봤던 바로 그 천이었다. 장인어른,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홍원 스님은 며칠 후 또 떠났다. 정천익이 만류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곳에 머물 인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에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이 기술이 온 나라에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습니다. 다만 이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보답입니다. 홍원은 그렇게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성현에서 무명을 만들었다더라. 정말?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정천익과 문익점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환영했다. 씨앗을 나누어주고 재배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 뽑는 법과 천 짜는 법까지 모두 전수했다. 이웃 마을에서 배워갔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마을에 전했다. 진주 전체로 퍼졌다. 경상도 전체로 퍼졌다. 문익점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었다. 장남 문중용, 차남 문중실, 삼남 문중계는 각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목화, 재배를 보급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모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키웁시다. 10년이 지나지 않아 전국으로 퍼졌다. 1375년 홍무을묘년 조정에서 문익점을 불렀다. 목화 보급의 공로를 인정하여 전의주부에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문익점은 개경으로 올라갔다. 이미 46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경의 공로는 참으로 크다.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무명옷을 입고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으니 이 모두 경의 덕이 아니겠는가. 왕이 치하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 후 문익점은 여러 관직을 거쳐 좌사이 대부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벼슬보다는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더 생각했다. 틈만 나면 지방을 순시하며 목화 재배 상황을 확인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했다. 목화는 물 빠짐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지 마십시오. 통풍이 중요합니다.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다. 1398년 6월 13일 문익점은 진주 고향집 마루에 누워 있었다. 이른의 노구였다. 병석에 누운 지 며칠째였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니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보였다. 하얀 목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것 좀 보거라. 자식들이 창밖을 내다봤다. 35년 전 내가 원나라에서 겨우 몇 개의 씨앗을 가져왔을 때 저런 광경을 꿈꾸었단다. 온 들판에 하얀 꽃이 가득한 아버님, 너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선비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 하셨지. 나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단다. 문익점은 가느다란 손으로 아들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도 백성을 잊지 말거라. 벼슬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목화 재배를 계속 보급해라. 아직 못 받은 지역도 있을 게다. 예, 아버님. 또 너희의 외할아버지를 잊지 말거라. 그분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게다. 알겠습니다. 문익점은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얕아졌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창밖의 목화밭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백성들이 따뜻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문익점은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문익점에게
참지의 정부사 예문관제학, 동지 춘추관사 강성군을 추중했다. 하지만 진짜 추모는 백성들이 했다. 진주 강성현에는 문익점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다. 백성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문익점 어른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정천익도 함께 기렸다. 씨앗을 키워낸 그 공로를 조선시대 내내 목화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의복 재료가 되었다. 정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 목면 한 필을 세금으로 받는다. 흉년이 들면 돈으로 대신 받되 목면 한 필에 200전이다. 목화는 그만큼 중요한 물품이 되었다. 세금으로 낼 정도로. 모든 것의 시작은 문익점이 품속에 품고 온 작은 씨앗 몇 개였다. 그 씨앗이 한 나라를 바꾸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3일 전 좌사이대부 문익점이 조라였다. 익점은 진주 강성현 사람이다. 길가의 목면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천익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100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한 고을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나라에 보급되었다. 작은 씨앗 하나가 1000그루 나무를 이루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온 나라를 바꾼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씨앗이 될 수 있다. 목화의 전설 중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